자, 여러분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은요, 실제로 아까 세션 1, 세션 2에서 그걸 직접 개발하신 원천 이제 실제로 만드신 분입니다. 애추리의 김홍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애추리 김홍연입니다. 자, 먼저 애추리에 로고가 있는데요. 네. 왜 R만 왜 빨간색으로 하셨습니까? 그 서치를 강조하기 위한 약간 촌스러운 선택.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고성능 컴퓨터 연구 그룹이 이 그룹이 그러면 박사님께서 2007년부터 이거를 쭉 개발하신 인사 파일 스케일아웃 스토리지를 쭉 개발하신 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조직 개편들이 되면서 몇 번 이제 팀이라든가 그룹, 부 뭐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좀 됐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조직 개편이 작년에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고성능 컴퓨팅과 관련된 이제 연구 과제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렇게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이거는 10년간 하신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박사님 연구 분야가 주로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분야를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바다 DBMS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바다, 저 대우통신에 있었거든요. 바다 알아요, 한바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파일 시스템 쪽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데이터가 많은데 박사님 보시기에 진짜 지금 시대가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데이터의 양이 이제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데이터들 위주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제 PC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제가 애틀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만든 문서들을 갖고 있는데요. 기껏 1테라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1테라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D 드라이브에 영상 디렉토리를 보면 그리고 뭐 다른 데 뭐 스마트폰에서 만들어낸 사진 뭐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 애들 찍어 놓은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수테라가 이미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예측하듯이 IoT 뭐 이런 것들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 머신 제너레이티드 데이터가 뭐 완전 폭발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말씀하셨습니까? 데이터가 이제 석유보다 더 비싼 게 데이터가 될 거라는 그런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어디나 가도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체감을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몇 군데에서 아마 아시다시피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제 사용자들의 그 선호도를 심지어 이제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감해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월마트 같은 경우는 SNS 분석을 하고 있죠. SNS 분석을 해서 그 트래픽을 가지고 언제, 누가, 왜 그 물건을 좋아하는가 육하 원칙에 의한 어떤 분석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단지 예전에 이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었는가 그걸 가지고 연관적 어떤 뭐 그런 정도였다면 지금 현재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까지 어떤 위치에 있어 뭐 이런 정도까지 이제 그러니까 심층 프로파일링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아마 점점 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진짜 이제 어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뭐 스킬이라든지 여러 방법들이 되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AI까지 포함해서 좋아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계라든지 뭔가 우리가 자동화된 데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도 이제는 인간이 분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딥러닝 같은 것들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 그래서 뭔가 이런 또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스토리지라든지 파일 시스템 같은 것도 굉장히 또 앞으로 요구가 더 많아질 것 같고 진화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화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제 파일 시스템 또는 스토리지인데요. 앞으로는 이 스토리지 자체가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자체에서 데이터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뭐 추측해내고 스토리 자체에 그런 인텔리전스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마 진화를 해나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지 지금 현재는 그냥 성능 또는 뭐 용량 뭐 이런 좀 어떻게 하면 값싸게 스토리지를 구축할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그럴 것 같은데 거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병렬 파일 시스템은 네.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뭐 스토리지들을 서로 엮어가지고 네트워크로 엮어가지고 이제 그 능력을 이제 성능을 같이 이제 합산해주는 그리고 용량을 합산해주는 뭐 그런 건 뭐 구조적으로는 비슷한데 네. 병렬 파일 시스템은 그 중에서도 완전히 성능이 끝판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오늘 저 박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애출의 박사님이라고 해서 대전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분 뭐 좀 이렇게 연구실에서 이렇게 안경 두꺼운 안경 쓰고 예. 뭐 이런 부분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예. 세션을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왜냐면 초반 세션에 했다가 너무 이런 분이 막 말씀 너무 하시면 다 도망갈까봐 시청자가. 근데 예. 말씀 나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하시네. 말랑말랑하시고 예. 단어들도 뭐 끝판왕 이런 말도 쓰시고. 감사합니다. 네. 연예 프로그램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런. 아니요, 드라마를 좀 보는. 좋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러면 그 지금 만드신 네. 만드신 분은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쪽을 연구하고 예, 계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만든 게 지금 그 마하 파일 시스템. 마하 예, FS. 예. 하둡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외산 파일 네, 시스템이고, 네. 그러니까 뭐 성능 같은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50페타라고 써놨는데 100페타로 지금 현재 늘은 상태이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용량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기술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 네. 아니면 추월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지 맨 오른쪽에 이제 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슈퍼컴퓨터 쪽에서 네.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성능이 1.5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 이거 완전히 넘사벽이죠. 그렇네요. 좀 더 쫓아가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자, 여기 이제 우리 뭐 하드부터 해가지고 네. 이게 분산 파일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분산 네네. 파일들이. 예. 이걸 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예. 이 중에서 지금 만드신 게 예. 글로리 FS하고 네네. 마하 FS 있지 않습니까? 예. 파일 시스템인데 네. 요거는 뭐가 다른 겁니까? 글로리하고 마하의 차이. 글로리 파일 시스템이 이제 제일 최초 2007년도부터 약 5년간 개발했었던 네네. 것이고요. 네. 요것이 단지 이제 커다란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커다란 스토리지 이런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그러면 네네네. 마하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슈퍼컴퓨팅 응용 정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네네. 성능을 대폭 개선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요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수행했고 하고 할 그렇습니다. 것들인 거죠? 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들이죠. 네. 예. 지금 5개,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몇 개를 현재는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엑사스케일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익스트림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개발 네네.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 아까 여기에서 여기 하둡이라든지 몇 가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네. 분산 파일이지만 이건 요런 점이 다르다. 네. 한두 가지만 좀 이렇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일단 이제 마하 파일 시스템, 글로리 파일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던 거고요. 네네. 요거랑 비슷한 것이 가장 비슷한 것이 세프 글러스터 이런 류들입니다. 네네. 둘 다 이제 그 포직스 스탠다드를 지원하고 어떤 응용이든 같이 붙일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싼 X86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만 설치해가지고 큰 대규모 네.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조금 이제 비슷한 구조이긴 한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하둡입니다. 네. 하둡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토리 서버 여러 대를 묶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제 세프나 클러스터 FS는 기존의 레거시 응용들, 기존 웹 서버라든가 네. 스트리밍 서버, 방송 네. 뭐 이런 것들 기존에 돌아가던 응용들이 아무 수정 없이 이렇게 올라가서 탑재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하둡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네. 맵리듀스, 빅테이블 뭐 이런 것들 하둡 에코에서 개발해 놓은 소프트웨어 솔루션들 네. 그런 것들만 올라가서 운영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로리 FS나 네. SF나 클러스터 같은 것이 네.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겠네요. 뭐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빅데이터 분석 같은 용도로는 이제 하둡 쪽이 맵리듀스라든가 네네. 이런 쪽이 워낙에 또 에코가 잘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될 거고 뭐 동영상을 저장을 한다거나 네네. 뭐 그런 것들 또는 뭐 나스처럼 그 파일을 공유한다거나 그런 목적에서는 세프나 클러스터 네. 글로리 파일 시스템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7년부터 네. 이걸 쭉 개발하셨는데 네. 개발 인력은 몇 명이 개발하신 겁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사람들이 몇 명 이제 들락날락거리기는 했지만 비교적 그 사람들이 10년간 지금 현재까지 모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을 개발하시면서 네. 가장 그 힘들었던 네.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난제랄까? 뭐 처음 레퍼런스를 뚫던 그때가 아마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애트리에서 연구원 신분에서 이제 업체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신뢰성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첫 번째 레퍼런스 할 때 뭐 새벽 5시에 콜 받고 뭐 회사로 다시 뛰어가고 하던 네. 그런 시절들이 이제 조금 있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뭐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콜이 별로 안 옵니까? 어때요? 지금은 비교적 안정화가 많이 좀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뮤투엔이라든가 그 지원 업체들 그래서 또 그 전방에서 그 담당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지원 조직들이 좀 생겨서 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개발하신 글로리아고요. 마하 FS하고 뭐 이런 또 유사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것만의 네. 이런 점이 우리 것만의 좀 특징이다 한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글로리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2007년도였었습니다. 그때 네.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는 사실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페이퍼 정도가 존재했었고요. 하둡 파일 시스템은 아직 존재 자체가 없었던 네네. 그런 상황이에요. 글러스터도 마찬가지고 셀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거가 레거시 응용이 그대로 수정 없이 돌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 I/O 스탠다드를 그대로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되면 그런 파일 시스템들이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났죠. 네네. 글러스터라든가 셀프 네네. 같은 것들.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고요. 마하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을 러스터를 뛰어넘지는 못하더라도 네. 슈퍼컴용 파일 시스템, 그 러스터 수준에 근접할 정도의 성능을 가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떠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보다 네. 성능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월하지 않은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한번 구조는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분산 파일 시스템의 구조인데요. 네. 이제 글로리하고 마하나 똑같은 똑같은 거죠? 구조를 네네.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단지 성능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음. 요 위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디렉토리 또는 파일 이름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메타데이터 서버에 저장이 되고 데이터 자체는 이제 쪼개져 가지고 네. 여러 데이터 서버에 이제 나눠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노드에서 파일을 오픈을 하면 네. 메타데이터 서버에서 그 파일의 위치만 한번 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메타데이터 서버 개입 없이 네. 직접 데이터 서버로 I/O를 하는 그래서 성능이 그 뭐 저하될 일이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런 개발하시기 네. 전에 예. 이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예. 이런 구조를 처음에 생각했던 구조대로 그대로 갔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게 좀 바뀌었나요? 구조 자체는 그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갔어요, 처음에. 예,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이 구조를 좀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페타스케일 구조에는 적합한데 네네. 페타스케일을 넘어가는 구조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펜타스케일 그 이유는 뭡니까? 엑사스케일입니다. 엑사스케일. 예, 예,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예. 거죠? 지금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은데 네. 이걸 다 설명하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예, 네. 뭐 확장성 같은 데서 지금 현재 50억 개 이상의 파일, 아마도 지금 오픈 소스 정도가 50억 개 이상의 파일을 넣어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네네.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50억 개 이상의 파일을 실제로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메타데이터 연산 쪽에서 굉장히 큰 성능 우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호환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데요. 리눅스도 지원하고 윈도우즈도 지원하고 심지어 하둡도 지원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응용들을 전부 다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큰 특징일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아까도 이제 얼핏 살짝 얘기가 됐겠지만 이제 꼭 하드디스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SSD도 장착한 서버들을 네.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볼륨들을 서로 SSD만 장착한 볼륨을 만들 수도 있고 하드 볼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응용 특성에 따라서 볼륨들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 API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원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응용 쪽에서 이제 필드 쪽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을 뭐 추가를 해드린다거나 변경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뭐 성능 갖고도 우리 좀 좋다고 강조하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시죠. 예. 네.
이쪽에 이제 그 성능인데 파일 생성 성능, 파일 개방 성능 여기 두 가지 쪽에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네. 메타데이터 서버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른 경쟁 제품보다. 메타데이터 쪽이 그 좋으면 예.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네. LS-L 또는 DIR 뭐 이런 것들을 치면 네. 다른 파일 시스템들은 이제 좀 천천히 올라간다면 아이씨. 얘는 그냥 팍 올라간다라는 거죠. 정말 그 천천히 해서 정말 열받죠. 좀 답답하죠. 답답하죠. 응답이. 예. 네네, 그렇죠. 또는 뭐 어떤 파일을 이제 찾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속도가 오케이. 향상이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보면 그 순차 읽기 성능하고 네. 그 순차 쓰기 성능, 네. 네. 쓰기에서 특히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계속 그 성능 측정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를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실제로 아까 저 그 U2M 말고도 네. 이런 이제 원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네. 또 만드는 또 회사들 많이 있나 보죠? 예, 아직 뭐 국내가 이제 스토리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못하지만 네. 몇 군데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이제 요 부분들이 애트리하고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같이 네네. 조금이라도 글로리 파일 시스템이나 마하 파일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납품하거나 사용하거나 네. 했었던 기업들의 그 역사들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10년간 네네. 어떻게 단순한 애플리케이션 만드신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뭐 파일 시스템 굉장히 좀 시스템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할 수도 있는 예.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네. 이런 쪽이 좀 약하다는 말도 들었고 네네. 예. 근데 어쨌든 쭉 지속 일관되게 하시고 이걸로 상품도 만드시고 예. 뭐 하신 건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할 때 네. 우리나라는 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인프라 쪽이 좀 상당히 좀 점점 더 취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투자 네, 쪽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머신러닝이라 딥러닝 뭐 이런 부분들 새로운 응용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인프라를 국산을 활용하는 빈도가 점점 더 줄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외산 갖다 쓰지 뭐 이런 인식이 점점 더 팽배해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머신러닝 같은 어떤 그 새로운 챌린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인프라라든가 이게 국내 산업 전반에 골고루 좀 영향이 좀 이렇게 따뜻한 물이 좀 네네. 그 영양분이 좀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런 뭔가 이게 전략적인 좀 어프로치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자, 이제 아까 이제 페타에서 엑사로 간다 네네. 했습니까? 이제 엑사로 이제 가게 되는 뭐 시대의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IoT 머신 제너레이티드 데이터의 그 폭증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지금 활용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100페타 규모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마도 2020년 정도면 아마도 엑사급의 그 스토리지 구축하는 사례들이 네.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굉장히 더 많은 것을 네. 더 빨리 네. 뭐 저장할 수 있다는 거겠죠? 처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라는 네네. 얘기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 현재 R&D 하고 있는 네네. 뭐 이게 엑스토로스인가요? 네, 엑스토로스입니다. 엑스토로스. 예. 요거는 그 제품명 저희의 그 코드명입니다. 개발 코드명입니까? 코드명이고요. 엑사스케일 스토어 온 토러스의 약자입니다. 네. 코드명이 좀 어렵다라는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네. 예.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정해진 목표가 있는데요. 네. 이거 말고 예. 실제로 이것을 뭔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네. 예를 들면 뭐 기상청이다. 네.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이걸로 뭐 네네. 대체한다든지 예. 뭔가 어떤 분야에 이걸 좀 적용할 걸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 저희 글로리 파일 시스템이나 마하 파일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쪽에다가 기술 고도화 해드리는 그런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예. U2N에 네. 그 제품을 네네. 쓰고 있는데 아까 네. 광주 방송 같은 그렇죠. 경우에 예. 이게 나오면 예. 그 파일 시스템이 이걸 고도화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성능이 그죠? 좋아지거나 뭐 용량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아시. 있다거나 이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아까 네. 뭐 기상청처럼 또는 뭐 천문연처럼 네, 네. 뭐 그런 데이터를 많이 쓰는 곳 또는 이제 국내의 그 통신 3사들 네, 이런 네. 쪽에서 그 데이터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클라우드 같은 것들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쪽 시장도 좀 개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뭔가 지속적으로 기존 거하고 네네. 뭔가 좀
비교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자, 기존의 어떤 뭐 스토리지 기술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엑사스케일 스토리지로 가면서 저희가 이제 그 가장 크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화면인데요. 기존의 페타스케일 스토리지는 그냥 스위치에다가 그 랜 케이블들을 이렇게 쭉 직결을 하는 네. 그런 구조였어요. 네. 랙 위에 보면 스위치들이 하나씩 네, 네, 있고 네, 네, 네. 그 랙 간의 스위치를 또 이렇게 그 네. 위에 또 스위치가 있는 네. 보통 이제 패트리나 트리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엑사스케일을 구성을 하겠다. 그럼 2020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0TB짜리 하드디스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한 1000대 정도를 엮어줘야 되는데 1000대를 엮으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네.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네네네. 오른쪽과 같은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죠. 스토리지 저기 이제 박스 하나들이 전부 다 스토리지 서버들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하드디스크들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네. 그 스토리지 서버에 랜 케이블을 랜 카드를 연결하고 인접한 스토리지 서버들과 그냥 랜 케이블을 스위치 없이 직결해 버리는 네. 그런 구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x10x10 가로로 10개 서버, 네. 세로로 10개 서버, 깊이로 10개 서버 이렇게 해주면 딱 1000대의 스토리지 서버들을 직결할 수 있는 스위치 없이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위치를 살 필요도 없고 네. 스위치가 사용하는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케이블링도 훨씬 더 간편해지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해외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예, 이 토러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만의 독자적인 아키텍처는 아니지만 네네. 이게 사실 슈퍼컴퓨터 쪽에서 세계 1위에서부터 10위 사이의 슈퍼컴퓨터 쪽에서 활용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단지 계산 노드 쪽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스토리지 쪽에서 이 연결망 구조를 활용한 건 아마도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 토러스 연결망 기반 아까 그걸 예, 아까 그거를 이제 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또 장점이 있겠는가 이런 네.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토러스 구조를 가지고 용량을 확장한다 그러면 네. 용량과 성능을 같이 확장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 위 그림처럼 네. 확장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성능은 충분한데 나는 용량만 확장하겠다. 그러면은 저 뒤쪽에다 그냥 저런 식으로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스위치 자체를 늘려줘야 되는 거고요. 스위치를 예를 들어서 36포트를 썼다 그러면 128포트로 늘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36포트 스위치 그대로 쓰다가 뒤에다가 저렇게 그냥 직결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이스트 웨스트 뭐 그렇죠. 이런 식의 개념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죠? 예, 네, 필요에 스케일업, 따라서. 스케일아웃이 다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에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용량이 많이 필요하면 이제 그 깊이로 이렇게 주고요. 네. 성능이 많이 필요하면 넓게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QoS 같은 것들을 컨트롤해 나갈 수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토러스 아키텍처다 보니까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깊이 있는 그 스토리지 서버로 가는 거는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에다가는 성능이 이제 가장 접근율이 높은 데이터들을 배치를 하고 예, 깊이 갈수록 이제 좀 오래된 데이터들을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스위치에다 부하 없이 아까 그 서버 간에 직결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직결된 케이블로 그냥 직접 가버리니까 그 뭐 I/O 일반적인 정상적인 I/O 어플리케이션 쪽에다가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요게 그러면 그 엑사스케일이 네네. 언제 정도면은 기존에 네. 이미 국내에 이제 아까 페타스케일 네네. 스토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적용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일단 그 몇 가지 원천 기술 금방 말씀드렸던 그 토러스 쪽은 약간 좀 길게 보고 있고요. 네네.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 네. 그거 말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메타데이터 클러스터나 이레이저 코딩 요것들 중에 이레이저 코딩은 올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레이저 필드에다가. 코딩? 네. 예. 이레이저 코딩의 개념이 어떤 거죠? 이레이저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그 글로리파이 시스템이나 마하파이 시스템 그리고 AI on 디스크 네네. 여기에서
데이터 가용성을 위해서 사본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얘기는 1페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2페타 스토리지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용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똑같은 가용성을 지원하면서도 레이드 5나 6 같은 것들을 서버 간에 지원해 주는 거죠. 소위 서버 간에. 그래서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레이저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페타 저장한다 그러면 한 1.5페타만 구축해 주면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용상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기존의 이레이저 코딩이 좀 성능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네. 없는 기술들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 이레이저 코딩을 굉장히 성능을 좀 높여서 그 어떤 응용이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심지어 어떤 이제 공개 오픈 소스의 그 파일 시스템은 이레이저 코딩으로 저장한 파일은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네. 저장만 가능하고 읽기 한 번 저장하고 읽기만 네네. 가능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풀고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처럼 그냥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레이저 코딩으로 이제 저장 용량도 절감시키고, 그렇죠. 성능도 예. 똑같이 이제 그렇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네,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적용될 거니까 예. 다들 이제 기대가 많겠네요. 예, 올해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 클러스터 기술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제가 엑사스케일 구조로 갔을 때 이제 그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네네네. 했었던 것 중에 그렇죠. 이제 아까 망 구조를 하나 바꿔야 되겠다 싶었고 또 하나가 이 메타데이터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페타스케일에서는 메타데이터가 기껏해야 뭐 수십억 개 이렇게 되니까 스토리지 메타데이터 서버 한두 대 가지고 처리가 가능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엑사스케일로 가면 1조 정도의 그 파일들이 존재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서는 메타데이터 서버를 여러 대를 쓸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기술들이 좀 한계들이 있어요. 메타데이터 서버를 여러 대를 쓰더라도 파일 수가 증가가 되면 좀 이렇게 성능이 좀 급감하는 그런 이제 한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게 디렉토리 구조인데요. 폴더 이렇게 트리인데요. 이 폴더마다 메타데이터 서버를 완전히 분산을 시켜버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산율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구조고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구조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이 토러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처음 누가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토러스라고 하는 아이디어요. 그거는 좀 신선한 것 같아서. 네. 이 토러스 아키텍처는 뭐 토폴로지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네. 이게 누가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네, 네. 못 하겠는데 1970년대까지도 아마 거슬러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근데 이것이 슈퍼컴퓨터 이제 구현이 된 그렇죠. 것은 예. 그거는 아마 오크리지에 있는 그 타이탄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 네네. 그쪽에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메타데이터 클러스터 기술 적용했을 때 성능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엑스토러스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것이고요. 이게 성능 이제 파일 생성 성능 같은 경우 보면은 16개 스토리지 서버를 썼을 때 7만 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제품 A, 제품 B 이렇게 돼 있는 건 오픈 소스 분산 파일 시스템들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밝히지 않은 거는 저희가 자체 성능 측정을 한 것이라 저쪽에 어떤 객관성, 또 객관성 입장에서 뭐 최적화 같은 것들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 이제 최적화 수준의 성능 차이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주 그냥 이 장평을 보면 아주 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정도네요. 예, 저희도 이 결과를 얻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석하느라고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돌아왔습니다. 박사님도 답변 주시면서 그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이름을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님, 대량 메일 시스템도 이레이저 코딩이 가능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레이저 코딩이 어떤 뭐 작은 파일에 그 잔 파일에 적용이 안 된다거나 뭐 큰 파일에 뭐 적용이 안 되는 뭐 몇 가지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제한들은 없도록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오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관여하고
또 설문하신 분 중에 저희가 또 10분 추첨해서 그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메타데이터 서버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용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 서버도 개발된 것이 있는지요? 전용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 서버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추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메타데이터 서버를 그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타데이터 서버의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 거의 한 10배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예. 최병감님, 한국 내 스토리지 시장을 보면 향후 어떤 솔루션에 초점을 집중해야 할까요? NAS, SAN, HCI, 병렬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 선택 기준은? 저희는 HCI하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산 파일 시스템이야 워낙에 뭐 비정형 데이터 저장하기 위한 뭐 용도가 있고요. 네. HCI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네네. 같은 경우는 버추얼 머신,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이런 네네. 쪽에서 수요들이 계속 좀 발생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호님은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가가 되려면 빅데이터 분석가 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될까요? 저는 그 스토리지 저장하는 네, 스토리지 그렇죠. 가이라서 예, 분석 쪽은 약간 좀 그런데요. 일단은 뭐 하둡부터 시작을 하고 스팍, 네. 하둡 이런 것들 이제 그 분석 쪽 에코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책 네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예. 지금 이 박사님 다시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예. 예, 사회사 이제 막 시작했어요. 막 하면 예. 지금 뭐 할 거예요? 당연히 머신러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머신러닝?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 가장 이제 일단 머신러닝 가지고 그 자율주행 쪽에 사실은 굉장히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최병감님, 병렬 파일 시스템인 GPFS와 러스터로 성장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병렬 파일 시스템 GPF. 예. 병렬 파일 시스템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좀 적고요. 그다음에 러스터와 차별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병렬 파일 시스템 쪽은 그냥 러스터를 쓰시는 거, 뭐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욕심은 계속 나긴 합니다. 만약 수요나 뭐 어떤 계기가 있다면 가보고 네. 싶은 길이긴 합니다. 네. 최병감님은 SAP 하나가 국내에서 개발되어 독일의 SAP에서 R&D에서 이제 인수해서 추가 개발도 성공한 케이스인데 네. 이제 이제 개발하신 이제 분산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이 케이스처럼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예, 뭐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지만 이제 사실은 국내의 시각, 이 국산 스토리지에 대한 시각도 조금 도움이 좀 네네. 있었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최영범님은 분산 파일 시스템이나 병렬 파일 시스템을 성능 테스트하기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에 숨어있는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및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처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보안 관련된 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 보안 예, 관련된 그런 거 것 지금. 같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파일 시스템은 이제 IDC 센터 내부에서 그 격리된 환경에서 활용이 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쪽이 이제 호스트 쪽, 뭐 웹 서버라든가, 뭐 스트리밍 서버라든가 해서 그쪽의 보안 체계를 충분히 구축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네네. 최병감님은 국내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버전업에 대한 꾸준한 지원에 네. 대한 두려움입니다. 외사인 경우는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되는 벤더의 규모를 가지기 때문인데 아이언디스크의 로드맵과 업그레이드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이제 국산이라고 하는 네. 것에 대한 이제 디스카운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거 같은 경우는 10년간 이렇게 계속 꾸준한 지원들을 계속 해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온 디스크의 로드맵과 업그레이드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희가 원천 기술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 발 앞서서 예를 들어서 메타데이터 클러스터라든가 이레이저 코딩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면
이거가 아이온 디스크에 이제 뭐 몇 개월 내에 적용이 돼서 네. 필드에 나가게 되고 이런 이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아까 그 애로사항 최고님 지적하시는 이런 것들에서 지금 현재 국내 이걸 많이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박사님께서 지금 뭐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면 아주 이런 정책을 좀 피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확산시키는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뭐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까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중국의 사례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인텔, IBM, 뭐 오라클 뭐 이런 그 외산 그 SI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을 아예 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슈퍼컴퓨터를 1, 2, 3위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순위에서. 거기 보면은 CPU도 중국산, 네트워크도 중국산,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제품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인큐베이팅을 좀 해서 그 수요도 좀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상원님께서는 캐드 및 제조 분야의 파일 배치 시스템도 분산 처리 아카이빙이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캐드 및 제조 분야의 파일 배치 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두 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최병감님 하고요. 이현준님. 자, 최병감님하고 이현준님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박사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이걸 발전시켜 나가실 텐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요거를 실제 이제 박사님은 이제 필드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앞으로 앞으로 올해 또 내년도에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좀 시장이랄까 이런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박사님 그냥 개인적인 말하면 어떤 시장이에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중 저장을 하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구축 비용 증가. 이걸 이제 이레이저 코딩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거를 올해 중에 레퍼런스를 하나 확보를 해보는 것. 그거에 일단은 이제 목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비전형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전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아까도 이제 고객이 꽤 많잖아요. 많은 거거든요. 그 많은 거였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것을 아까 광주 방송처럼 어떻게 쓰는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쉽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요. 뭐 글이건 영상이건 간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 놓으시면 또 그런 유사한 업종에 있는 분들께서 좀 더 약간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가 좀 돼서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좀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사실 오늘 이 방송이 그 첫 발을 좀 뗀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3시 58분인데요. 오늘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 이제 마지막 2시간 잘 버티시면 여러분 이제 주말이니까 감성 있는 금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